수소사회 퍼스트무버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 이에 따라 현재 2,000대 수준의 수소차가 2040년 620만 대로 확대되고 수소 충전소도 1,200개소로 늘어납니다. 특히 수소경제 이행계획 및 지원 규제 완화 등의 법적 기반을 담은 수소경제법도 제정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연료에 대한 불신과 계획의 현실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장과 수소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조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좀 내볼까요? 혹시 전 세계에서 수소 전기차를 가장 먼저 만든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입니다. 2013년에 현대차가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 우리나라를 쫓아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더 여기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수소 사회의 최강국 우리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요. 자, 오늘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의 신재행 추진단장 한번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 오늘 도와줄 우리 정세미 기자 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정세미 기자가 리포트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좀 설명을 좀 듣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40년에 수소경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이 수소사회의 주도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해 리포트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수소경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2,000대가량의 수소차를 오는 2040년 620만 대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한 건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도 이를 위한 투자 계획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선 2014년 일찌감치 수소사회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정에너지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2030년까지 수소차를 80만 대로 늘리고 충전소도 900개 이상 구축합니다. 중국 역시 정부 주도 아래 수소굴기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사업 혁신연합을 출범하고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충전소 1000개 이상을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과 미국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수소 에너지 시대를 준비해온 독일은 2025년까지 수소차 15만 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미국은 2023년까지 수소차 6만 대, 충전소는 123개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 정부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대로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쥘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정세미입니다. 자, 리포트를 봤는데요, 단장님. 먼저 예, 이 수소 사회라는 이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수소 사회는 언제부터 이 말을 썼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요? 예. 지금 최근에 수소사회라는 이야기가 많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혁신성장의 3대 전략 투자 분야의 하나로 AI와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수소 경제를 선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수소 경제라는 이야기는 2002년도에 이제 문명 비평가인 제레미 리프킨이 쓴 수소 경제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리프킨은 이 수소라는 것은 지구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갈되지 않으며 또 이산화탄소도 배출되지 않는 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청정한 에너지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결국 앞으로 이 수소 에너지에 의해서 인류의 미래의 어떤 경제적, 정책, 정치적 권력 지형이 변동될 것이다라고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소 사회라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수소가 우리 사회의 어떤 주된 에너지로 사용되는 그런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조직이 바로 우리 단장님이 계시는
이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입니다.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그만큼 바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어떤 조직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추진단은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해서 2017년 4월에 처음 설립이 되었고요. 산업부, 지자체, 그리고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학회, 그리고 이제 수소의 어떤 생산부터 이송, 저장, 활용에 이르는 전 밸류체인에 걸쳐 있는 기업들이 함께 모인 그런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주된 역할은 민간 차원에서 이제 수소 경제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어떤 방향,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또 제도 개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또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에 대한 어떤 일반 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 등과 같은 어떤 다양한 주체들과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또 전시회도 참가하고 그리고 또 일반 언론 홍보들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수소 사회로 가려면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수소 시장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해외와의 협력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모여 있는 이제 수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도요타, 쉘, 현대 예. 등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수소위원회인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 추진단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카나다 등에도 저희와 같은 유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과 협력을 하면서 정보 교류도 하고 전시에 상호 참가하는 협력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든 기업이든 이 수소 관련 얘기가 나오면 단장님만 쳐다볼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떻게 해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그렇죠. 이제 자문을 구해야 되니까. 그죠? 예. 자, 그렇다면요. 이제 하나하나씩 좀 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최근 이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는 수소 사회를 계속 천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로드맵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1월에 정부에서 로드맵을 발표를 네. 했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잠재 성장률이 2%대 후반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어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라든가 조선 등에 대한 어떤 각종 환경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결국은 자동차나 조선, 석유화학 업종 등 화석 에너지 기반의 어떤 제조업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제조업의 미래도 사실 전망이 밝지 않다고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이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어떤 친환경 기반의 제조업의 어떤 모멘텀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은 늦었으면 늦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르면 이르다도 볼 수 있고 참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중국, 미국, 버스들도 막 다니잖아요. 수소버스,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로드맵을 이제 밝히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인데 현상이 딱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기고 지냐가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보고 있으면은 이제 저도 이제 이 수소 전기차를 살려 그러면 조금 머뭇머뭇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죠. 좋은 거는 알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거고 예. 우리 단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건 좀 부족하다. 이건 좀 우리가 빨리 이거 뭐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충전소 부분입니다. 충전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라는 게 사실은 수소차는 활용 단계에서 한 부분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보면 가장 또 앞서 있는 부분이고 우리 예. 눈에 또 쉽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수소차 부분은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넥소의 경우에도 가장 이제 앞선 기술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비자들의 선호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문제는 충전소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한 17개소가 지금 구축이 돼 있는데 지금 올 연말까지 아마 수소차가 한 5,000대가량이 아마
이제 전국에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수소 충전소가 지금 17개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수소 충전소의 구축이 가장 좀 시급하게 추진이 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서울 같은 경우 구마다 하나씩만 좀 들어와도 금방 저 같은 사람도 예. 금방 요즘 그 보조금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예. 저 같은 사람도 바로 좀 어떻게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까. 저희 회사 건물에도 예. 한 대 다녀요. 예. 지하에. 저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쉿 소리가 나는 예. 뱀 소리처럼 쉿 지나가는데 예, 예. 바로 뒤에 와 있어요. 예. 그만큼 차가 조용하더라고요. 너무 소리가 없어서 오히려 이걸 소리를 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까지 좀 빵빵해져야 나오고 되는데.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뭐 우스갯소리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예. 차가 조용하더라고요. 예. 우리 정세미 기자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정부의 어떤 실현 의지,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고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돈이에요. 예산. 이거 어떻게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1,420억 정도로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이 예산은 수소 전기차 보급에 900억, 수소버스에 70억, 그리고 충전소에 450억 원으로 나뉘어서 투입이 됩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단장님, 이에 따른 어떤 산업 전반의 경제 효과 어느 정도일까요? 1월에 네. 산업부에서 발표한 로드맵에 보면은 이제 수소사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계산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그 경제 창출 효과가 지금 4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우리나라 GDP 한 2.5%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 창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3만 명의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3만 명은 2018년도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약 한 75%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도 있고, 이제 그 수소 경제로 간다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어떤 화석 연료 중심에서 새로운 수소 연료로 시스템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용 단계에서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각종 운송 장비라든가 발전이라든가 뭐 건물용 발전, 뭐 열 시설들,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정부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기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제 수소 전기차 하면은 현대차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얼마 전에 그 정부 회장도 직접 타보면서 야, 이 차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자신감을 표출을 했었어요. 좋은 차죠. 그 현대차가 얼마죠? 7조인가요? 네. 7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한 50만 대, 그죠? 50만 대 정도를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비전을 밝혔는데요. 자, 단장님, 이게 개별 기업이긴 하지만, 예, 개별 기업이긴 하지만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큽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 이제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뭐 수소차, 현대차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부품 향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고, 또 정부에서 이번 로드맵에 의해서 뭐 각종 충전 인프라 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은 어떤 국내 내수 기반도 사실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내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더더욱 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역량을 또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만 또 로드맵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만 된다고 한다면 수소차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정 기자 보니까 미국은 한 5천 대 현재 넘게 현재 네. 그게 나갔죠? 네. 판매가 됐죠. 글로벌 시장 한번 쭉 한번 점검해 보죠.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토요타와 혼다 그리고 현대차가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요. 토요타가 지난해까지 7,400대 정도를 팔아서 점유율이 한 70%,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혼다가 1,800대, 현대가 1,500대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초기로 시장이 막 형성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이 수소 전기차 양산에 성공했지만 토요타와 혼다
혼다 벤츠 그리고 중국 기업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 승용 시장은 일본 업체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단장님, 토요타와 현대차의 격차는 어디서 비롯됐다고 볼까요? 네. 지금 현대가 2013년에 사실 처음 양산을 했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국내 기반을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이 사실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토요타가 양산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2014년도에 일본 정부는 우리는 수소 사회로 가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내수 보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육성을 해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를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토요타는 좀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그 토요타의 판매량을 보면 해외에는 59대 판매된 반면에 국내 쪽에 일본 내에 316대가 판매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반이 없다 보니까 2014년도에 오로지 이제 해외 수출만 했는데 그 당시에 현대가 한 걸 보면 98대 정도 수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수냐 수출 쪽에 역점을 두느냐의 부분인데 이제 우리도 이번 로드맵이라든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내수 부분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해외 수출도 지금 지향을 하고 있어서 뭐 올해 지금 4,000대 구매 보조금 예산이 아까 반영돼 있으니까 4,000대가 팔리게 되면은 올 연말 되면 한 4,900여 대가 아마 우리나라 굴러 다닐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한 3, 4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 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간격을 벌려주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본에서 3, 4년 동안 수소 달릴 때 우리는 디젤 달렸어요. 그죠?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회적 공감대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거기서 좀 이렇게 판가름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저의 생각만 그럴까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사회라는 거는 수소 경제라는 거는 가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부분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걸 무서워했어요. 예. 수소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수소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은 하는데 예. 뭐 그 부분도 이제 그 에너지 전체에서 보면은 오히려 뭐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종합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좀 더 낮은 단계에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하면 이제 흔히 수소폭탄을 이제 많이 연상을 하는데 수소폭탄은 또 전혀 이 수소 차원 시스템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소폭탄이라는 것은 그 중수소가 들어있는 그런 수소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는 중수소가 없는 일반 수소를 쓰는 거기 때문에 쓰는 수소도 다르고 또 하나는 수소폭탄이 터지기 위해서는 1억 도씨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자폭탄을 기폭제로 씁니다. 그래서 온자폭탄을 터뜨려서 예. 1억 도 이상의 온도를 올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수소가 융합 반응을 일어서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예.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정 기자, 네. 우리 시청자들은 수소 전기차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또 전기차, 그냥 전기차 거기하고도 많이 또 헷갈려들 해요. 좀 구분을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전기차는 전기용 배터리에서 구동을 해서 이제 전기로 출력이 되는 거고 수소 전기차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지만 이 수소를 이제 뽑아내서 수소로 이제 구동을 하는 최강의 친환경차로 불립니다. 전기차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 기자가 정리한 우리 리포트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차의 네. 정확한 명칭은 수소 전기차입니다. 100%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차와는 달리 수소차는 전기 에너지로 작동하지만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탱크에 충전된 수소가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렇게 발생한 전기를 동력으로 주행을 하는 겁니다. 전기차보다 빨리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하면 주행 거리도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에너지와 함께 물만 배출되기 때문에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대전에서의 해답, 뭐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친환경차의 미래를 전기차와 수소차, 양강 구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경쟁이라기보다는 공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때문에 이 모두 균형 있게 투자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가솔린차하고 디젤차가 상존하는 거 마찬가지로 역할이 틀리다는 거죠. 도심지 단거리용은 전기차, 장거리용, 특히 뭐 대중교통버스인 이런 경우에는 수소차가 딱 맞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이런 투자나 정책이 중요하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보시기가 대충 이해 가시죠? 예. 전기차하고 수소 전기차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 단장님, 지금 이렇게 미래차를 두고 물론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밀어붙여요. 자기들의 핵심 브랜드를 갖고 그리고 이제 기술을 갖고 미래 자동차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 아니면 뭐 수소 전기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질문이 이 단장님은 수소차 쪽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해도 예. 정말로 이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그만한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띄고 우리 그 단장님을 소속 띄고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이제 뭐 그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쟁력이라든가 비교를 많이 네,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뭐 앞에 전기자님 멘트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뭐 우리 자동차 시장을 보면은 뭐 휘발유차, 경유차, 뭐 LNG차, 뭐 다양한 차종이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차 시장은 거의 이제 없어질 겁니다. 이 환경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는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미래에.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친환경차로 다 전환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은 전기차 한 종밖에 없는 거고 그 단일 차종으로 가는 거는 뭐 그 차 시장의 어떤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가 각각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공존하는 형태로 나가는 게 이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수소차의 이제 뭐 장점이라든가 경쟁력을 뭐 굳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뭐 가장 친환경 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뭐 CO2라든가 미세먼지 배출 없는 건 뭐 같지만은 또 공기 정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기를 빨아들여서 99.9%까지 미세먼지를 거르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기 정화 기능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면은 그 현존하는 차 중에서는 가장 친환경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어떤 차량의 차종을 결정을 할 때에는 단순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산업이나 고용 측면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소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용 부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약 3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사실 내연기관 전용 부품 비율보다도 좀 높은 수치이고요. 전용 부품이 많다는 거는 그 전용 부품은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그만큼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수소차를 양산하게 되면 중소기업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유소나 뭐 LPG 충전소들이 수소 충전소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가 있어서 그런 충전소 나 주유소 부분도 계속 수소 충전소로 전환해서 계속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시간이 빨라요. 묻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자, 단장님. 앞서서 우리가 제일 처음 말을 시작했던 게 바로 이제 수소 사회, 수소 경제였습니다. 이거를 성공하기 위한 성공 요인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거를 짚어주시겠습니까? 제가 꼽고 싶은 것은 첫째는 정부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지? 예,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간의 어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초기 시장은 민간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 거기에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성 부분을 정부가 보완을 해 주어야 초기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력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기술 개발의 싸움입니다. 수소 경제는 기술 개발의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에너지라는 게 뭐 석유와 같은 매장된 자원이었지만은 수소 경제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수소를 생산해내는 기술이 결국은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이제 물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물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기술을 어느 나라가 빨리 선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민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또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와 민간이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어져서 이런 수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지원 시스템, 제도 등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아우를 수 있도록 어떤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든가 수소 이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 아우르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 그리고 이 민간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과 우리 국민들도 포함이 돼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의식도 많이 달라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충전소나 이런 걸 설치하거나 또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주려면 또 지자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이 모든 이 구성 요소들이 잘 버무려주고 서로 간에 이해하고 생각을 해줘야 말씀하셨던 수소 사회, 수소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의 신재행 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세민 기자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제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정세민 기자가 참 좋은 글을 써줘서 제가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1875년 프랑스 소설가 줄 베르는 저서 신비의 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물을 연료로 쓸 것이다. 이렇게요. 수소 에너지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200년, 150년 전이죠. 150년 전에. 자, 그로부터 이제 150년이 지났습니다. 이 줄 베른의 이야기, 예견, 이제 실현될지, 사실 실현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좋은 글이라서 제가 그냥 바로 좀 읽었습니다.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